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 KHBM 서머스쿨 OHBM 코리아 챕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시게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는 Structural Neuroimage Analysis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이라는 제목으로 T1 Weighted Image에서 추출한 Brain Morphological Image의 이제 피처들 그것들 사이의 관련성을 한 사람 내에서 계산하는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피처를 이용을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대상군을 개인별 수준에서 신뢰롭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매틀랩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 또 함께 실습할 내용은 크게 7개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그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프리서퍼라든지 SPM이라든지 그 이외에 어떤 ROI 베이스드 프로그램을 얹어서 추출할 수 있는 브레인 몰폴로지컬 피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인트라 인디비주얼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즉 한 사람 내에서 서로 다른 뇌 부위의 브레인 몰폴로지컬 피처들이 가지는 연관성의 정도가 임상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기존의 뇌과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수업에서 같이 다루어 보고자 하는 인트라 인디비주얼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라는 피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또 이제 다루어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계산한 한 사람 안에서 서로 다른 뇌 부위의 몰폴로지컬 밸류들을 정상군 집단의 밸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디스코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그렇게 서로 다른 뇌 부위들이 정상 대조 집단과 비교해서 나타내는 그 얼터레이션의 정도, 몰폴로지컬 얼터레이션의 정도가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다른가, 서로 다른 뇌 부위들 사이에 이것을 계산한 값이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인데요. 이것을 개인별로 그 그룹 A와 그룹 B를 이 밸류를 이용해서 구분하기 위해 투입하는, 이제 말하자면 툴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슈퍼바이저 머신 러닝 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제 널리 알려진 개념이지만 한번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뒷부분에 세 가지 챕터는 매틀랩을 실제로 이용을 해서 이제 내가 계산한 그 피처 매트릭스를 피처 스페이스로, 말하자면 데이터로 정의를 하는 거죠. 데이터셋으로 정의를 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피처 셀렉션을 할 수 있는지. 슈퍼바이즈 머신러닝은 그냥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몽땅 다 이렇게 털어 넣은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쉐이킹을 해서 그냥 어떻게 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슈퍼바이즈 러닝, 무엇을 슈퍼바이즈 하는가, 피처를 적절하게 셀렉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는 연구자의 어떤 도메인 놀리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적절한 그 두 그룹의 구성원들을 개인별 수준에서 신뢰롭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노하우가 이제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법들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이제 그룹 간 통계적인 비교를 통해서 피처 셀렉션하는 방법을 어떻게 매트랩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매트랩에 그 디폴트로 내장되어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러너 맵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셀렉트한 피처 그리고를 이용해서 두 그룹을 분류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테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직접 이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네이티드 이미지는 이제 스트럭처럴 브레인 스트럭처를, 그러니까 그레이 매터나 화이트 매터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촬영하는 이제 브레인 MRI 이미지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뭐 프리서퍼와 같은 그 코티컬 스트럭처를 이스티메이션하는 알고리즘, 아니면 뭐 SPM과 같이 그레이 매터 덴시티를 추산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또 브레인의 리전들을 연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그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그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브레인 리전에 뭐 예를 들면 도소리터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는 요런 이제 모양이다. 이러한 좌표의 이러한 모양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은 이미 파셀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브레인 리전들을 하나의 주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모아서 발표한 그런 이제 툴들이 있잖아요. 그런 ROI 툴들을 예를 들면 마르스바와 같은 그, 그 해당 ROI 부분에서 밸류 값, 그것이 뭐 그레이메터 덴시티, 민 그레이메터 덴시티든 아니면은 뭐 그 부위에서의 예를 들자면은 펑셔널 브레인 액티베이션의 정도이든 값을 추출해내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추출을 해낼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브레인을 이제 촬영한 T1-weighted 이미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브레인 리전의 밸류들을 추출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게 코티칼 thickness, 코티칼 surface area, 그다음에 코티칼 서브코티칼 리전의 볼륨, 그리고 코티칼 자이리피케이션, 얼마나 이제 그 뇌 이랑과 고랑이 이제 어떤 식으로 특정 뇌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패턴을 보는 코티칼 자이리피케이션 인덱스, 그리고 오늘 이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인트라 인디비주얼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등등의 이제 많은 밸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트라 인디비주얼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때 오늘은 서로 한 사람의 브레인 내에서 서로 다른 그 브레인 리전들의 코티칼 서페이스 에리아의 값이 각각 그 해당하는 부위의 그 정상근 대조 집단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을 이용해서 정기화 디스코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그 밸류들이 각각의 뇌 부위별로 한 사람 안에서 정상인과 비교해서 얼터레이션이 된 정도가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계산을 이제 했고, 그리고 코티칼 시크니스라는 이제 밸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 사람의 브레인 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뇌 부위들의 코티칼 시크니스 밸류가 각각의 뇌 부위에 대한 정상근 대조 집단의 밸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디스코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뇌 부위가 PCC의 코티칼 시크니스가 정상근 대조 집단의 코티칼 시크니스 밸류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있는지 하는 정도가 이 앞쪽에 예를 들면 벤트로미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코티칼 티크니스 밸류가 정상 대조군 집단의 이 부분의 밸류와 비교해서 얼마나 비슷하거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정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그 각각의 브레인 몰폴로지컬 밸류가 정상군 대조 집단과 비교해서 변화를 일으킨 정도의 사이즈가 비슷할수록 이 부위들 사이의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는 1에 가깝게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별개의 길을 가고 있을수록 예를 들면은 이 PCC 포스티리어 싱글레 콜텍스 부위의 코티칼 시크니스 밸류는 정상근 대조 집단과 비교해서 비슷한 편인데, 벤트로미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그 코티칼 시크니스 밸류는 정상근 대조 집단의 그것과 비교해서 많이 뭐 예를 들면 얇아져 있다 혹은 두꺼워져 있다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밸류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떤 연유로 코티칼 설페이스 에리아와 코티칼 시크니스를 별도로 우리가 핸들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쌍생아 연구라든지 컴뱃 베테랑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단위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거나 혹은 팔로우업한 연구에 따르면은 뇌피질의 넓이, 코티칼 서페이스 에리아와 뇌피질의 두께, 코티칼 시크니스는 그 두 개가 이제 컴바인 되어서 코티칼 볼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밸류를 산출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의 뇌 안에서 이 코티칼 서페이스 에리아와 코티칼 시크니스가 같이 움직이는 양상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 이렇게 연령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양상들이, 한쪽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액시스 쪽으로 서로 가까운 부위들끼리 묶여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코티칼 시크니스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그러니까 도살 벤트럴 액시스 상에서 서로 이제 비슷한 수위에 있는 아이들끼리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 코티칼 서페이스 에리아 밸류와 코티칼 시크니스 밸류가 실제로 변화하는 그런 양상들이 서로 다른 멤버십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러한 그
브레인 몰폴로지컬 밸류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요인들도 둘이 한 절반 정도는 겹치지만은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은 수위에 겹쳐져 있는 것은 맞지만 코티카 설페이스 에리아와 코티카 시크니스는 서로 오버랩하는 다른 디멘전의 특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들을 그냥 그 곱해서, 그렇죠? 곱해서 코티칼 볼륨으로 그냥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코티칼 시크니스 에리아와 코티칼 시크니스라고 하는 별개의 그 밸류로 분리를 하고, 그러한 별개의 밸류들이 이 연구에서도 클러스터링을 했지만 그 서로 다른 뇌 부위들 사이의 코티칼 설페이스 에리아 밸류가 한 사람의 브레인 안에서 얼마나 서로 각각 비슷하거나 다른지, 코티칼 시크니스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이 사람의 브레인에 잠재적으로, 우리가 가설적으로 브레인 디벨롭먼트의 패턴이나 브레인 매추레이션의 패턴, 그러한 과정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의 프로그레션, 그런 양상들이 정상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그리고 브레인 디스오더 A와 브레인 디스오더 B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우리가 이제 가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이 강의에서는 그러한 백그라운드 하에서 한 사람의 브레인에 대해서 코티칼 서페이스 에리아 밸류들 사이에 그 어떤 어소시에이션과 코티칼 시크니스 밸류들 사이의 어소시에이션을 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약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이 단지 그냥 수치 노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전 다른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비록 크로스 섹셔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뇌 부위들 사이에 코티칼 몰포로지컬 밸류의 어소시에이션 정도를 관찰함으로써 일종의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우리가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패턴이 그 우리가 롱기튜디널하게 어떤 그 그룹의 구성원들의 브레인 몰폴로지컬 피처들의 변화 양상을 우리가 이렇게 그로스 커브를 그리거나 했을 때 서로 그 다른 뇌 부위들 중에 비슷한 경로를 밟아가면서, 뭐 그것이 코티칼 볼륨이든 서브코티칼 볼륨이든 코티칼 서페이스 에리아든 코티칼 시크니스든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다른 뇌 부위들 사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코티칼 디벨롭먼트나 그다음에 코티칼 매추레이션의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이것들을 그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가지고 스냅샷을 찍어서 그런 정상군과 비교해서 뭐랄까 조금 비슷한 정도의 얼터레이션을 보이는 뇌 부위들을 서로 묶었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요약하자면 크로스 섹셔널한 데이터를 가지고 코티칼 몰폴로지컬 피처들의 인터 리저널 어소시에이션 패턴을 확인하였을 때 그것이 롱기튜드널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구성할 수 있는 브레인 에리아들의 인터 리저널 association of brain development or brain maturation의 패턴을 상당히 미믹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가지고도 정확도가 다소 경우에 따라 이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은 롱기튜디널한 브레인 체인지의 패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거나 혹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러니까 질병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커뮤니티 샘플이나 아니면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정말 프리 모비드 스테이지부터 쭉 팔로우를 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그런 연구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특히 이제 병원 베이스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게 될 때는 일단은 병원에 오게 된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말하자면 환자군으로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브레인 디스오더가 이완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뭔가 전구 증상들이 프로드로멀하게 나타나서 이거 괜찮을까? 뭔가 좀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프리모비드 스테이지의 브레인을 우리가 관찰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특히 병원에 방문하는 다양한 이제 뭐 뉴럴로지컬 사이키아트리 등등의 브레인 디스오더의 병태 생리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어떤 이제 브레인 디벨롭먼트나 브레인 매추레이션의 패턴을 연구하고자 하는 임상가들에게 있어서 이런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이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행 연구들에서 이러한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패턴을 여러 다양한 이제 대상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첫 발병한 정신증 환자군에서 그들이 환청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몰폴로지 피처를 이용을 해서 그 신뢰롭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구 방법으로서 그 인트라 인디비주얼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밸류들을 코티컬 서페이스 에리아와 코티컬 시크니스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두 그 이제 그룹 사이에서 그룹 A와 그룹 B 사이에서 이 밸류들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계산하고 검증한 다음에 그것을 피처 셀렉션의 중요한 방법으로 삼아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투입을 하고 약간 런 리니어한 커널을 가지는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이용을 하는 그 소프트 마진을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한 것이죠. 이 선택한 밸류들이 예를 들면은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증 첫 발병 환자군에서 환청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정신증 첫 발병 환자군과 정상군을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신뢰롭게 밝힌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대상군, 강박증 환자군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T1 웨이티드 이미지를 촬영하고 여기서부터 코티컬 시크니스 밸류들의 인트라 인디비주얼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밸류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마찬가지로 그룹 간 비교라고 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익스플래네터리 피처를 셀렉션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서포트 벡터 머신에 투입을 해서 약물 치료 에시탈로프람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을 작용하는 항강박증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브레인 몰폴로지컬 피처의 패턴이 약물 치료를 이후 시작해서 4개월 동안 진행한 다음에 이 사람이 충분히 증상이 좋아져서 트리트먼트 리스펀더로 분류될 것인지 아니면 넌 리스펀더로 이제 남게 될 것인지를 유효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끝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은 임상적으로 어떤 이제 연구자가 적절한 도메인 논리지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피처에 대해서 두 그룹을 서로 분류할 수 있는 익스플래너토리 피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적절한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피처를 셀렉트하고 그것이 개인별 수준에서 유효하게 그룹 A와 그룹 B를 분류할 수 있는지를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해보고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밸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내게 되는 것인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도시를 한 것인데 이거는 올해 브레인에 발표된 이제 전 세계 37개 연구진에 이제서 모집된 그러니까 모아진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추출된 코티컬 서페이스 에리아, 코티컬 시크니스, 서브코티컬 볼륨 그 수치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개인별로 인트라 인디비주얼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비런스 네트워크 오브 코티컬 서페이스 에리아, 코티컬 시크니스, 서브코티컬 볼륨을 구축을 하고 이것을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축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래프 세오리 분석을 해서 개인별로 이제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네트워크 자체의 어떤 조직적인 특성을 전체 조직의 글로벌한 레벨에서 리저널한 레벨에서 커뮤니티 레벨에서 세 가지 레벨에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컴바인을 하는 연구를 시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대신에 이 밸류들 자체를 이제 하나의 피처 스페이스에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인디펜던트 t-테스트라고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통계 방법을 이용을 해서 피처 셀렉트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러너 맵이라고 하는 매트랩의 툴박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두 그룹의 개인 수준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검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거예요. 이 밸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보시게 될 텐데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연구 대상 데이터셋에
성질에 따라서 만약에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런 인제 데모그래픽 팩터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혹은 이제 여러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셋들 사이에 이런 데모그래픽 팩터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사실 에이지, 섹스 이런 거 자체가, 그리고 브레인 사이즈도 각각의 뇌 부위에 브레인 몰폴로지컬 피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하고, 근데 각 그룹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데모그래픽 팩터에 대해서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할 경우에는 반드시 리그레스 아웃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버리징을 하지 않을 건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그 그래프 분석을 이제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 구성 노드의 개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동일한 브레인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래프 분석을 이용을 해서 그 구조 파악을 할 때 성질이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코티컬 서페이스 에리아와 코티컬 시크니스, 서브코티컬 볼륨이라고 하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브레인 몰폴로지컬 피처들 사이에 어소시에이션도 보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노드의 개수가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보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조직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버리징을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룹 A와 그룹 B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클리닝의 과정을 거친 코티컬 서페이스 에리아, 코티컬 thickness, 서브코티컬 볼륨 밸류들을 이렇게 쭉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 모았고, 이 중에 정상 대조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그 브레인 몰폴로지컬 피처들의 평균과 그다음에 표준 편차 값을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헤지 컨트롤과 그다음에 그 브레인 디스오더 그룹의 코티컬 몰폴로지컬 피처들의 값을 디스코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것이죠. 디스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정상 대조군과 비교해서 코티컬 서페이스 에리아가 좀 더 팽창되어 있다는 것, 코티컬 시크니스가 조금 더 이제 두꺼워져 있다는 것, 그리고 서브코티컬 볼륨이 이제 늘어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디스코어가 이제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정상 대조군과 비교해서 코티컬 서페이스 에리아가 이제 좁아져 있고, 그리고 코티컬 시크니스가 얇아져 있고, 그리고 코티컬 이제 서브코티컬 볼륨이 감소해 있고, 이런 것들을 시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뇌 부위들 사이에 코티컬 몰폴로지컬 밸류의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를 계산하는 법은 이와 같이 디스코 트랜스포메이션 된 두 개의 서로 다른 ROI의 값들을 차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제곱해서 방향성을 제거하고 이걸 익스포넨셜 함수에 넣은 다음에 역수를 구해서 두 부위들 사이에, 그러니까 각각의 서로 다른 뇌 부위에 그 콜티칼 혹은 서브코티칼 몰폴로지컬 피처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변화된 정도가 크든 작든,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정도의 매그니튜드가 두 뇌 부위들 사이에 얼마나 비슷한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밸류가 0에 가까울수록 서로 다른 뇌 부위들이 각각 정상 대조군의 뇌 부위와 비교해서 그 콜티컬 몰폴로지컬 피처가 변화된 정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거고, 이 밸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서로 다른 뇌 부위가 정상 대조군의 그 뇌 부위의 콜티컬 몰폴로지컬 피처와 비교해서 달라진 정도가 되게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렇게 크로스 섹셔널한 단계에서 그 정상 대조군의 그 해당하는 뇌 부위의 그 몰폴로지컬 피처와 비교해서 이 사람의 이 뇌 부위가 변화되거나 비슷한 정도가, 즉 D스코어가 두 뇌 부위 사이에 비슷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경우에 롱기튜디널하게 이 사람의 뇌가 변화되어 온 그 트래젝토리의 유사성을 시사한다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한 정보가 프린팅 되어 있다. 크로스섹셔널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그 몰폴로지컬 피처의 어소시에이션 패턴에도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적용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크로스섹셔널한 데이터셋의 크로스섹셔널한 네트워크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본 이제
연구에서도 그리고 오늘의 강의에서도 그러한 가설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처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슈퍼바이즈 머신 러닝 그 툴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 그룹 A와 그룹 B를 개인별 수준에서 구분하는데 유효한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도 다루기 시작하면은 한과 끝이 없겠지만 오늘은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파고드는 강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그런 어떤 이제 반드시 리니어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커널을 사용을 해서 말하자면은 서로 다른 그룹 A와 B를 신뢰롭게 구분할 수 있는 이 하이퍼플레인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트레이닝 셋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룹 A와 그룹 B를 가르는 서로 구분하는 이 하이퍼플레인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이 마진에 가장 가깝게 이제 하이퍼플레인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면서 그룹 A의 어떤 바운더리를 구성하고 그룹 B의 바운더리를 구성하면서 개인별로 다른 예를 들면 이제 테스팅 셋에 있어서 그룹 멤버십 구분의 기준이 되는 이 서포트 벡터들을 구성하는 것이 결국은 트레이닝 셋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셋이 그룹 A와 그룹 B 각각에 대해서 그들의 에센셜한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100번 이제 아무리 서포트 벡터 머신을 돌려도 마치 스무고개처럼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만 이제 반복해서 듣게 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슈퍼비전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셋을 적절하게 나의 어떤 가설과 도메인 논리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서포트 벡터 머신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얼마나 신뢰로운지를 그냥 퍼포먼스를 보여줄 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플래닝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슈퍼바이저, 연구자의 몫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진의 넓이를 결정하거나 이 하이퍼플레인의 이제 엄정한 정도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두 개의 그룹을 서로 구분하는 이 이제 가상의 어떤 공간 속에서의 하이퍼플레인의 모양을 리니어할 것인지 아니면 넌 리니어하게,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 커널, 뭐 다시 다른 말로는 레디안 베이시스 커널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을 이제 사용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내가 설정한 트레이닝 셋의 말하자면은 익스플래네토리 피처가 얼마나 다른 테스팅 셋에 대해서 두 그룹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러한 퍼포먼스에 어느 정도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걸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리니얼 커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넌 리니어한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 아니면 폴리노미얼 커널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 펑션을 서포트 벡터 머신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챌린징을 해볼 거고요. 이제 앞선 연구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코티칼 설페이스 에리아와 코티칼 티크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연구에서는 에이지 섹스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적 균질한 편이었기 때문에 따로 리그레스 아웃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이제 브레인 사이즈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토탈 코티칼 설페이스 에리아 밸류를 이용해서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체 그 개인의 브레인의 코티칼 티크니스 민값을 바탕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제 인트라크레니얼 볼륨에 대해서 이제 정교화를 해준 것이죠. 그렇게 해준 밸류를 바탕으로 또 해당하는 데이터셋의 정상 대조군 그룹의 각각의 브레인 몰폴로지컬 피처 밸류들의 민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바탕으로 이제 정교화를 해서 말하자면은 해당하는 브레인 몰폴로지컬 피처가 그룹 A든 그룹 B든 그러니까 정상 대조군의 밸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이제 밸류를 구하게 된 거고, 서로 다른 개인 안에서 서로 다른 이제 콜티칼 몰폴로지컬 피처들의
비슷한 정도를 이렇게 차를 이용하고 차를 구하고 그것을 제곱해서 방향성을 없애고 이것을 익스포넨셜 함수에 투입하고 역수를 구해서 두 서로 다른 그 몰폴로지컬 피처가 정상 대조군의 그것과 비교해서 변화된 정도가 비슷할수록 이 이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밸류가 1에 가까워지고 차이가 많이 날수록 0에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피처 셀렉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p-밸류의 어떤 멀티플 컴패리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최대한 엄정한 그러니까 그 그룹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최대한 핏할 수 있는 그 피처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200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리브 원아웃 그룹 컴패리즌 즉 예를 들면은 뭐 120명 그 전체 그룹의 구성원이 이제 데이터셋의 구성원이 1번부터 200번까지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1번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그 이제 대상자들을 그룹 A와 그룹 B로 이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룹 비교를 해서 p-밸류 0.001 미만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밸류들을 쭉 리스팅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체 200명에서 2번을 빼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대상자들 199명을 바탕으로 이 중에 원래 그룹 A랑 그룹 B가 몇 명이었나 그거를 다시 또 그룹 비교를 해서 그 p-밸류 0.001 미만의 이제 그 큰 차이를 보이는 그 피처들을 다시 또 리스팅을 하고 이걸 쭉 하면은 200번을 해야 되겠죠. 200번 모두의 그 그룹 컴패리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p-밸류 0.001 미만의 차이를 나타내는 피처들을 이제 캔디데이트 익스플레네터리 피처로 잡고 그것을 이제 그 t-값의 절대값을 에버리징을 해서 그 t-값의 크기에 따라서 쭉 이제 랭크를 매긴 거죠. 이것이 이제 그 SVM의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 투입할 캔디데이트 피처들의 이제 리스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는 넌리니어 커널을 이용을 이제 사용을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서로 다른 두 그룹 A와 B를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찾아낸 그 익스플레네터리 피처들이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가를 검증을 한 것이죠. 오늘 이제 실습에서는 5개의 서브셋으로 이제 그 전체 데이터를 나눈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순서대로 해서 5개 중에 하나를 테스팅 셋으로 해서 치워두고 남은 4개의 그 셋을 합쳐서 트레이닝 셋으로 이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체 데이터셋의 5분의 4로 구성된 그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구성을 했을 때 그것이 그 5분의 전체 데이터의 5분의 1에 해당하면서 트레이닝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테이스팅 셋을 그 말하자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얼마나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5번 반복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모델의 에큐러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될 텐데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전체 200명의 이제 대상자로 그 데이터셋이 구성돼 있으면은 거기서 10명을 뭐 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랜덤하게 빼는 거죠. 랜덤하게 200명 중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가지고서 10명을 불러내요. 걔네는 테스팅 셋이 되니까 일단 잠깐 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190명을 모아서 트레이닝 셋으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 셋에 들어간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리스팅이 되어 있는 익스플레네터리 피처를 이용을 해서 그 말하자면은 하이퍼플레인을 구성을 하고 그 여기서 이제 쉬고 있던 다른 10명의 애들이 쪼르륵 들어갔을 때 넌 그룹 A야, 넌 그룹 B야라고 얼마나 실롭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전체 200명을 다시 다 섞은 다음에 다시 랜덤하게 10명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 10명은 아까랑은 다르겠죠. 그 10명을 잠깐 쉬게 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새로운 이제 190명, 아까랑은 컴포지션이 일치하지 않죠. 걔네들을 다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익스플레네토리 피처를 가지고서 또 서포트 벡터 머신에 이제 투입을 해서 서포트 벡터 하이퍼플레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쉬고 있던 애들을 한 명씩 통과하게 하면서 그룹 A랑 그룹 B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정답과 비교해서 이 퍼포먼스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봐요. 이런 작업을 10,000번 해요.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로서의 이 익스플레이너리 피처들의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통계적인 비교도 가능하거든요. 서로 다른 그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 A와 모델 B의 퍼포먼스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머리에 쥐가 나는 방법을 저는 사용한 적도 있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연구의 그 뭐 디자인 이런 거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고 오늘은 또 실습이니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데이터셋을 이렇게 임의로 5등분을 해가지고서 하나는 첫 번째 그 등분을 쉬게 하고 나머지 4개 등분을 모아가지고서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서 SBM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덩어리가 하나씩 통과하도록 하면서 얼마나 그룹 멤버십을 신뢰롭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는 5개의 그 소그룹 중에서 두 번째 그룹을 이제 테이스팅 셋으로 사용하고 다음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식으로 시행해서 이제 이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매틀랩 실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형태로 익스플레네터리 피처들이 정제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룹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한 사람당 하나의 피처들이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똥똥 묶여 있으면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여러분이 엑셀표에서 펴볼 수 있는 데이터셋처럼 피처 스페이스로 만드는 방법을 뭐 그렇게 복잡한 방법은 아니지만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실 수 있도록 이 슬라이드를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피처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하냐면은 이 그 테이블이든 아니면 매트릭스이든지 간에 각각의 행위, 각각의 이제 대상자를 표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열이 서로 다른 코티컬 몰폴로지컬 피처이든 아니면은 그 인트라 인디비주얼 스트럭처럴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이든 이 피처들을 표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 종래 매트리스를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매틀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지금 피처들이 그러니까 이 변수들이 제가 그 실습 데이터로 맷 파일로 묶어서 이제 공유해드린 이 변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이거 기초적인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여기로 불러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엑서사이즈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풀고자 하는 원래의 그 이제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요. 콜티컬 몰폴로지컬 피처를 아까처럼 계산을 해서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은 이 데이터는 아티피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조금 달리 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환자군과 정상군의 그 각 그 서로 다른 뇌 부위들 사이의 코티컬 몰폴로지컬 피처를 그 피처별로 이렇게 사전에 모아 놓은 그런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제 그룹 멤버십에서 보시게 되면 1이 환자군인데 1이 그러니까 제가 가상적으로 만든 그냥 랜덤하게 만든 데이터셋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습을 할 땐 필요하니까 환자군이 총 51명 그리고 그 밑이 이제 정상군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든 건데 그 사람들까지 합해 총 147명이잖아요. 147명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같은 밸류니까 그런 거죠. 그 총 148개의 이게 지금 워킹 메모리가 부족해서 한 번에 다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148 곱하기 148 셀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서로 다른 148개의 브레인 몰폴로지컬 피처들 사이에 여기서는 이제 코티컬 thickness죠. 서로 다른 148개의 뇌부의 코티컬 thickness 밸류들 사이에 이제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를 개인별로 계산을 하고 그거를 이 피처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다양하죠. 이거를 해서 플랫으로 그려보게 되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분포를 0부터 1까지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면서 1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 사람에 있어서는 그 브레인 에리아 1과 브레인 에리아 B 사이에 코티컬 티크니스가 이제 정상군과 비교해서 변화되어 있는 정도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0에 가까우면은 되게 딴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자 하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프레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PDF 파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긁어서 카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카피를 하신 다음에 매틀랩 화면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붙이시면은 러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총 148개의 이제 코티컬 시크니스가 있고, 근데 코티컬 시크니스 밸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뇌 부위들 사이에 코티컬 시크니스 밸류의 시밀러리티를 보는 그 이제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비리언스 밸류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148개의 뇌 부위와 또 이제 그 서로 다른 뇌 부위들 사이에 이 밸류를 쭉 옆으로 펴려고 하는 거죠. 147명이니까 이제 그 각각의 밸류에 대해서 몇 번째, 예를 들면 첫 번째 피험자가 이 스프레드 시트에서도 일행에 가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재배열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 변수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스프레드죠. 열어보게 되면은 147명에 대해서 총 이제 1878개 개수를 세보면 그렇게 돼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148개에다가 148 마이너스 1 하고 2로 하면은 전체 이 피처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1878개의 이제 피처가 쭉 이렇게 옆으로 나열이 된 거예요.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로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 쇼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처 셀렉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피처 셀렉트 할, 그러니까 그 캔디데이트 셋을 셀렉트 할 피처의 그 도메인을 결정하는 거는 연구자의 그 어떤 그 도메인 놀리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그룹 A와 그룹 B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표상할 수 있는 피처들을 브레인 연구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실습에서는 서로 다른 뇌 부위들 사이에 콜티컬 몰폴로지컬 피처가 정상 대조군과 비교해서 변화된 정도가 얼마나 비슷하거나 다른가를 이제 표상하는 브레인 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밸류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기서 직접 그 논문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은 작년에 이제 네이처 메디슨에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를 이제 정상군과 이제 유효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스트리아툼의 그 레스팅 스테이트 펑셔널 커넥티비티 피처들을 사용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리아툼의 뭐 ALFF 값,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그 부위들 스트리아툼이라고 하는 뇌 부위 자체의 어떤 그 MRI로 측정할 수 있는 뭐 브레인 오실레이션의 값이라든지 그 스트리아툼의 뇌 부위가 다른 뇌 부위들과 가지고 있는 스트리아툼 to other brain area의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네트워크 스트렝스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 즉 이제 스트리아툼이라고 하는 그 연구자가 스키조프레니아의 패소피지올로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위와 관련된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의 밸류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룹 분석을 통해서 그룹 간 비교를 통해서 익스플레네토리 피처를 이제 모으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인풋을 해서 얼마나 신뢰롭게 스키조프레니아 환자,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스트리아툼의 중요성을 스키조프레니아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뭐 그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와 정상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스트리아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코티칼 그 서로 다른 코티칼 리전 간의 레스팅 스테이트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이제 측정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룹을 구분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첫 번째 대도 실험으로 했고, 두 번째 대도 실험으로서 예컨대 스키조프레니아 환자군이 아닌 뭐 MDD 환자군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 스트리아툼과
관련되어 있는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피처들이 MDD 환자와 정상군을 구분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제 네이처 메디슨에 실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포트 벡터 머신은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슈퍼비전은 매틀랩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떠한 준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그 피처를 산정하게 되고,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막 100만 개의 피처가 있게 되면은 그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상태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룹 간 비교를 컨벤셔널한 통계로 분석을 할 때도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의 개수가 이제 전체 그 그룹의 대상자 수하고 비교해서 충분히 조금 그 선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가설적으로 어떠한 그 도메인에 관련된 요소들이 캔디데이트 피처로서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은 가설적으로 우리가 산정을 하는데, 이것에서 에센스를 골라내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잡초처럼 예를 들면 그룹 A와 그룹 B 사이에서 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가설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은 뭐 코티컬 피처 그것과 관련된 요소이기는 한데, 사실 그룹 A와 그룹 B의 사이에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별로 두 그룹의 디스팅션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섞이게 됐을 때는 그것들이 만약 일종의 노이즈가 되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피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애들을 잘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사전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이렇게 평범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처 메디슨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그 서로 다른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가 캔디데이트 피처로 보는 그 피처의 구성 요소들이 그룹 간의 차이를 보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검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프로버블해 보이는 그 서브셋을 우리가 이제 그 셀렉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한 부분으로는 그렇게도 너무 많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한 방법으로서 그 셀렉티드 피처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 많은 다른 변수들과의 코릴레이션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변수를 제거했을 때도 다른 변수들을 통해서 이 변수의 특징을 어느 정도 표상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는 그런 변수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로는 regularization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그 변수, 그러니까 explanatory variable 설정에 그 조밀하고 성진 정도를 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레귤러라이제이션 버전인데, 그 아웃컴을 그룹 A, 그룹 B라고 하는 멤버십으로 두고 이러한 그 아웃컴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그 캔디데이트 피처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조금 더 함께 잘 이 아웃컴을 설명할 수 있는 피처들을 멀티베리에이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레귤러라이즈된 폼인 라소나 일레스틱 넷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선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한 가지를 골라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제가 본 작년에 발표된 세레브럴 콜텍스에 발표된 어떤 연구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건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의 특성이나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설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는 그 하이포세리칼 캔디데이트 피처의 그 어떤 프로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같이 오늘 실습에서는 같이 해보실 거고요. 근데 당연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부분이나 이 regularized logistic multivariate regression의 일종인 라소나 일레스틱 넷도 다 매틀랩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다 내장된 펑션이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시 실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쫙 펼쳤잖아요. 피처들을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피처들 이렇게 쫙 펼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쭉 펼치면은 1878개의 피처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환자군과 대조군, 아까 그룹 멤버십을 보시게 되면은 1번부터 51번까지가 환자군이었고 PT군이었고 52번부터 147번까지가 이제 그 정상군이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피처들도 그 순서대로 지금 이제 처음에 얼라인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이제 피처들에 대해서 1번부터 51번까지는 이제 PT, 그 다음에 52번부터 147번까지는 HC 군으로 해서 T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P값이 나오잖아요. 이 P값이 요건데요. 요거를 이렇게 예쁜 테이블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CMF T테스트 P라고 하는 그 변수를 새로 생성을 하고, 이 변수를 생성을 하고 여기 1번 로에는 그러니까 그 전체 1878개 중에 몇 번째 피처였냐,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열에는 이게 결국 어떤 뇌 부위들 사이에 그 코티컬 서페이스 에리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9316번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밸류는 92번째 ROI와 126번째 ROI 사이에 코티컬 서페이스 에리아 밸류의 정상인과 비교한 차이의 정도의 연관성을 이제 계산한 거다라는 건데, 이 리스트는 여기 CMF 리스트에 보면 제가 친절하게 정의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ROI, 두 번째 ROI. 그래서 그 코티컬 이제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피처, 적어도 이 데이터셋에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번째 피처다 그러면은 그 여기 ROI 네임에 있는 첫 번째 그 ROI인 이제 그 앞쪽에 이제 프론탈 리전, 그리고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벤트럴 싱글레이트 콜텍스의 이제 그 밸류 사이에 어소시에이션을 보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스탯들은 제가 말하자면은 제너레이트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가상의 값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나중에 본인의 데이터셋을 그렇게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째 뇌 부위와 몇 번째 뇌 부위 사이에 이들 각각의 코티컬 서페이스 에리아 밸류가 정상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도의 유사성이 어떤가를 이제 계산한 값이 9316번째 그 이제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값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T테스트를 해서 그 지금 이제 P밸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가 네 번째 열에 저장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지금 이제 다시 카피를 해서 매틀랩 인바이러먼트로 옮겨서 닫고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해주면 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TSS가 P인데, 처음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비교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P밸류에 따라 솔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베리어블 솔팅 옵션을 이용해서 어센딩으로 해서 제일 이제 차이가 큰 값부터 쭉 이렇게 리스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 23개의 값이 P밸류 0.000001 미만의 이제 기준을 만족을 하게 되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캔디데이트 익스플레인트를 피처로 저는 삼았고, 다시 슬라이드 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쁜 표를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해서 여러분이 그 테스팅 데이터셋으로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맥 파일에 저장을 해서 드렸고요. 그 코티컬 시크니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P밸류 0.001 미만을 만족하는 그룹 간 차이를 보이는 캔디데이트 피처가 16개 정도 있었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다시 솔팅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 인풋하기 위한 그런 피처 스페이스로 다시 이제 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아주 간단한 코딩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변수의 순서를 내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티컬 서페이스 에리어와 관련된 밸류들이 이 피처 셋에 여기 이미 사실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피처 셋에 앞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그 뒤쪽 후반부 열에는 코티컬 시크니스와 관련된 밸류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미 있는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값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의 실습을 위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트 하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코티칼 서페이스 에리아, 코티칼 시크니스 어디 갔냐? 피처스 0001 그쵸? 코티칼 서페이스 에리아, 코티칼 시크니스, 코티칼 모폴로지컬 피처 t-테스트를 하고 피처를 모아서 p-밸류 0.001이죠. 예, 미만으로 모았다 하면은 그 전체 대상자 수가 147명이잖아요. 147명이 여기 그룹 멤버십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얼라인이 되어 있고 내가 곱게 모은 39개의 피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대략 어떤 값을 구성하고 있는가 보고 싶으시면 플랫에서 뭐 이렇게 이미지 SC를 누르시면은 곱게 값들이 쭉 구성되어 있고 이게 이쪽이 이제 저기 그 페이션트 그룹이고 이쪽이 이제 헬스 컨트롤 그룹인데 뭐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대략의 이제 어떤 밸류들을 보이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고 자 그러면 대망의 분류학습기 앱에서 SVM 분류 모델을 훈련시키기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제 만든 거는 이게 그 매틀랩 버전에 따라서 약간 그 분류학습기 메뉴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2020 버전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보통 매틀랩이 개인이 구매하시거나 라이센스를 사긴 굉장히 부담스러운 프로그램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 라이센스는 대개 한 2017년도 버전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이제 오래된 버전인 2017B로 오늘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시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러너 오픈을 하고 네,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이제 좀 사양이 좋은 데스크탑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래서 이제 뉴 세션을 여는데 워크플레이스에 지금 변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변수들에서 불러오려고 하는데 그 매틀랩 2020 버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었을 때 그 이 이제 예측 변수랑 그 응답 변수를 별개의 변수를 불러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2017년도 버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측 변수랑 예측 변수하고 그 다음에 응답 변수를 합쳐보도록 할게요. 예측 변수가 얘죠. 응답 변수가 얘죠. 얘네들을 같이 묶어볼게요. 그래서 값 이름을 features라고 하고 여기 CSA, CT, CMF, T-test, features 0001 하고 그리고 그룹 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겼을까? 네, 이렇게 쭉 익스플레인서리 피처가 있고 뒤에 그룹 멤버십이 40번째로 얹혀 있죠. 이 순서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옆으로 열을 늘리려고 할 때는 너무 기초적인 지식이지만 콤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클래시피케이션 러너를 열어볼게요. New Session from Workplace 여기서 제가 새로 만든 Features를 열어서 그럼 쪼로로록 이렇게 이제 제일 뒤에 있는 그룹 멤버십이 여기 리스폰스에 들어가 있고 프레딕터가 쭉 나오죠. 일단 얘네들을 다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는 폴드를 뭐 더 여러 개의 폴드로 나눌 수도 있는데 지금 147명이면 그렇게 인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원래 디폴트 세팅대로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전체 147명을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5덩이로 나누어서 한 덩이는 테스팅 셋으로 빼놓고 나머지 4덩이를 뭉쳐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팅 셋으로 그
챌린징을 해보고 그거를 테이스팅 테스트 매번 바꿔가면서 5번에 걸쳐서 시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밸리데이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타트 세션. 처음에 이제 PC를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트리 구조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모델을 사용할 건지를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제 2017 B 버전에서는 디시전 트리의 파인 트리가 디폴트 옵션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해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하잖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 그 리니어 커널, 그다음에 쿼드라틱 커널, 뭐 펑션, 큐빅 펑션 보시게 되면은 이 하이퍼플레인이 리니어하기도 하고 약간 곡선을 그리고 있기도 하고 파인 가우시안은 되게 이렇게 그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1차원적인 하이퍼플레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 가우시안 넌 리니어리티가 여러 가지로 되게 이제 파인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콜스하다는 것이 너무 세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하이퍼플레인, 다양한 커널을 가지는 SVM을 우리가 투입하는 이제 익스플레인터리 피처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커널을 사용하는 것은 퍼포먼스를 조금 더 증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전혀 상관없는 피처를 이렇게 뭐랄까 그룹 멤버십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슈퍼비전이 중요하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all SVM,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SVM을 한번 다 이제 우리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레인 보도록 하고요. 어드밴스드 옵션을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밸류들 예를 들면 여기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금 더 이제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어드밴스드 옵션이고 항상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 그런 이제 모든 경우에 옵티멀하게 들어맞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디폴트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트레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병렬 작업을 하는 툴을 먼저 이제 열고 나서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병렬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먼저 시작을 하고 네,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막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리니어 SVM을 사용을 했을 때 87.8%로 가장 좋은 에큐러시를 보이고 있고 이때 사용된 피처는 피처 셀렉션을 보시게 되면은 이 피처들을 지금 다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연구자의 가설에 따라 혹은 실험적으로 여기서 선택적으로 피처를 서브셋에 대해서 다시 돌려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적절하게 프레딕트한 할 수 있었던 대상자들과 그 다음에 적절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틀렸던 대상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실제 이제 에큐러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퍼포먼스는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도 정상군이고 정상군으로 잘 구분을 했던 게 이제 89명. 그리고 실제로는 환자군인데 환자군으로 잘 분류를 했던 거는 4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는 지금 그러니까 멤버십을 적절하게 잘 프레딕트한 대상자들을 이제 정상군과 이제 환자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되었다 보여주고 이건 잘못 고른 거죠. 프레딕티브 밸류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룹 D로 그러니까 정상군을 정상군이라고 이제 분류한 게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환자군을 환자군이라고 분류한 게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파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 그다음에 퍼스트 디스커버리 레이트를 이렇게 요게 이제 퍼스트 디스커버리 레이트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 컨퓨전 매트릭스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ROC 커브를 그리게 되면은 퍼스티브 클래스 예를 들면 정상군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가 AUC 커브가 0.9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때 퍼스트 파지티브 레이트가 이제
22% 정도,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가 93% 정도 되는 거고, 환자군에 대해서는 AUC 커버가 역시 0.94 정도 되고, 환자군에 대해서 false positive rate가 0.07, true positive rate가 이제 0.78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엑스포트할 수가 있는데, 모델 자체를 이렇게 트레인드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엑스포트할 수 있고, 보게 되면은 뒤에 그 지금 베리어블 스페이스에 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서 커널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모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쭉 이렇게 수치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yFit, trained model, predict function 하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predictor column matrix 여기다가 넣고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이제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용 방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지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똑똑 눌러가면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나는 그러니까 다른 모델에 대해서 스크립팅을 이제 구성하는 스크립팅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제너레이트 코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쭉 이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한 모델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스크립팅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매뉴얼하게 구현할 수 있는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어드밴스드 모델을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강의는 T180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브레인 몰폴로지컬 밸류, 그리고 그 브레인 몰폴로지컬 밸류들 사이에 어소시에이티브 밸류인 브레인 스트럭처럴 코베리언스 밸류를 어떻게 정제하고 그것을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투입을 해서 그룹 A와 그룹 B를 성공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테스팅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루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강의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뭐 환자군과 정상군을 구분하는 것에도, 물론 오늘의 데이터셋은 가상의 이제 제가 제너레이트한 데이터셋이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질병군 중에서도 브레인 디스오더 A와 B를 구분하는데, 그리고 제가 앞서서 시행했던 연구를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그 질병 치료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데도 이제 많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올해에도 아마 몰레큘러 사이키아트리에 한 편 나온 논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슈퍼바이즈 러닝이다. 그래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스무고개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이포세티컬하게 익스플레네터리 피처로 사용할 이제 변수들을 잘 이렇게 도메인을 확정을 하고 거기서 적절한 이제 방법들, 컨벤셔널한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라소라든지 일라스틱 넷과 같은 레귤러라이즈드 리그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코릴레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피처를 셀렉트하고 옵티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찾아서 거기에 인풋을 하고 트레이닝 테스팅을 했을 때 이 정도 정확하군요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식의 결과가 나오는 수 있거든요. 막 50%.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다를 말해주진 않아요. 그 슈퍼비전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적절히 잘 활용하기 위한 오늘 우리가 논의한 바와 같은 이제 툴의 사용법과 적절한 나의 연구 분야에 필요한 도메인 논리지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